그녀는 카이로 시위에 참여해 폭정에 맞서 싸운 공로로 상을 받았고 하마스와 급진 이슬람 이를 지지하는 서구의 숨은 거짓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달리아 지하다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인권 세계의 침묵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그녀의 가장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10월 7일 이후 JNS에서 애슐리와의 1대1 인터뷰입니다. 오늘 쇼에 달리아 지하다가 출연해 자랑스럽습니다. 달리아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화한 지 오래됐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이 시기에 당신의 이야기와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애쉬. 함께해서 기쁩니다. 먼저 당신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마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어디서 태어나셨고 오셨는지 또 어떻게 활동가가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집트 작가로 이집트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대부분의 삶을 보냈어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제 인생을 바쳐 헌신해 온 일 중 하나예요. 하지만 사실 저도 다른 이집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라면서 이스라엘이 큰 적이고 유대인들이 우리의 종교적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은 학교에서나 모스크에서 심지어 언론에서도 배워온 거예요. 어디를 가든 모든 환경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다 대학 1학년 때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이때가 바로 두 번째 인티파다 시기였고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중동 전역에 시위가 있었고 특히 이집트에서는 전쟁이 벌어진 듯 사람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시죠? 그래서요. 그 당시 제 학교를 포함한 모든 캠퍼스에서 시위대가 있었고 저도 그 시위대에 합류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쿠피아를 두르고 캠퍼스를 돌아다녔어요. 그게 캠퍼스에서 유행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18살이었고 순진하게 이집트 안에서만 살며 바깥 세상을 몰랐어요. 저는 그 상황이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위대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2달쯤 지난 후 시위 주최자들이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들이 무슬림 형제단이었어요. 지금 미국이나 서구 대학 상황과 비교하면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카이로의 아름답고 화창한 어느 날에 열린 그 시위에서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이 깃발을 태우기로 했어요. 깃발을 태우면서 시위를 보여주기로 했죠. 먼저 이스라엘 국기, 그 다음에 미국 국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 국기를 태웠어요. 이 순간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일로 저는 인지 부조화가 생겨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됐어요. 저는 제 자신의 종교인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가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까지 모두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확히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도 궁금해졌죠.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것을 공부했고 그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많은 친구들을 잃었고 사촌 같은 가족들도 잃었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사실 좋은 이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중동의 원주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외국인도 다른 곳에서 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들었던 것과 달랐고 적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른바 팔레스타인 문제만 아니었다면 유대인과 무슬림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경험은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고 이후 평화를 연구하고 위해 일하는 것이 제 직업이자 열정, 모든 것이 되었어요. 방금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왜 그들이 이집트 국기를 태웠나요? 그리고 둘째, 유대인이 중동 원주민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왔다고 들으셨나요? 그럼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유대인들은 중동에 속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구 제국주의의 대리인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중동에 심어져서 중동을 분열시키고 중동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 말은
보세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란과 그 민병대 그리고 하마스 같은 다른 테러 조직들로부터 중동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또한 최근 전쟁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와 기술, 스타트업 등 많은 분야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거짓말이 정말 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질문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 왜 그럴까요?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단체들은 미국 국기나 이집트 국기를 태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비록 그들이 이집트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이집트 경찰도 용인했어요. 경찰들은 캠퍼스에서 시위가 가능하도록 그들 주변을 지키며 보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슬림 형제단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칼리프 체계는 아니지만 일종의 하나의 우마, 즉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민족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대 국가 체계,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가 체계나 공화국 같은 것들은 이슬람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관점에서요.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자는 제 생각에 2007년이나 2008년에 이 무렵에 그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는 조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을 했죠. 조국은 그저 먼지 더미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일부예요. 다른 이집트인들이 자신이 속한 곳의 상징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국기를 그들이 태우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마치 조직이나 이데올로기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위선적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고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슬림 형제단의 일부인 하마스는 소위 고향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이런 게 무슬림 형제단의 전형적인 모습인가요? 위선적인 건가요? 네, 사실 이건 일종의 게임이에요. 들어보세요. 사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데이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죠. 저는 항상 그것을 팔레스타인 데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서입니다. 글쎄요. 저는 순진하다는 말을 쓰고 싶지만 모욕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순진해요. 정말 순진하죠. 서구 정책 이반자들조차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는 것에 관한 거라고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가자지구나 서한지구, 심지어 다른 아랍 국가들에 가서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 파괴와 관련된 일이지 팔레스타인 국가와는 무관하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가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들은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테러 행위를 숨기기에 좋은 명분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행위를 저항이라고 부르면서 정당성을 얻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변명일 뿐이에요. 와, 네. 그리고 분명히 아시다시피 저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국가와 그 지역의 역사를 공부해온 사람이에요. 제 말은 그건 정말로 위선적이에요. 19년간 요르단과 이집트가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를 통제했지만 팔레스타인 국가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동기가 뭔지 궁금해져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10월 7일로 데려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10월 7일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중대한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당신 인생의 중요한 날이었죠. 10월 7일에 무엇을 했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일이 인생을 영원히 바꿨나요? 네. 사실 10월 7일 이전에는 저는 카이로에서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곳은 자유민주주의 싱크탱크였죠. 그 싱크탱크의 일 중 하나는 무슬림 형제단에 맞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평화에 대한 열정, 아랍 이스라엘 대화, 무슬림 유대인 대화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10년 넘게 이스라엘 파트너들과 아랍 이스라엘 대화를 촉진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왔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 이후 정말 놀라운 성공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평화를 믿었어요.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인들과 문제없이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행하게도 10월 7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날을 아주 잘 기억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있으면서 중동과 유비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였어요. 정말 황홀하고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였죠. 그리고 실제로 아랍 언론사들로부터 휴대폰으로 뉴스 알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두 이스라엘 군인들과 하마스 무장대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런 소식은 늘 있는 일이고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10월 7일에 벌어진 끔찍한 일들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저는 직접 찾아보고 영상을 보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나기 전까지는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외교부와 국방부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초대받았어요. 그곳에서 10월 7일 실제로 일어난 일의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은 여전히 저를 괴롭혀요.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일로 악몽을 꿔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저는 그저 컴퓨터로 그 영상을 봤을 뿐이에요. 직접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어떤 기분일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들, 살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 심지어 동물들까지, 나무들까지, 아기들과 어린아이들까지 공격하는 모습을 본 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을 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집 안에서 휴일 아침에 공격했어요. 정말 너무 끔찍했어요. 우리 모두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잖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속고 있는 내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고요. 내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이집트인, 아랍인, 무슬림들에게요. 그들이 속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군인, 하마스 무장 세력 간의 충돌이라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사람들, 그러니까 제 동포들이 10월 7일을 축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영상들을 보고 기뻐하고 이런 일들을 하마스와 소위 저항, 그리고 소위 팔레스타인 국가나 팔레스타인 대의의 승리로 여기며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10월 7일 희생자 옹호와 이스라엘 지지, 하마스 규탄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바로 큰 반발을 겪었어요. 저에게 살해 협박을 보내는 사람들부터 저를 죽이려고 가족 집까지 찾아온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까지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집트 정부와 이집트 보안 당국이 저를 보호해 주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를 반역자이자 이스라엘 모사드의 스파이라고 고소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정말로 저에게 제기된 혐의 중 하나는 가장 악명 높은 국가 기소 중 하나가 지금 그걸 조사 중이에요. 제가 이집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위협이라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마스를 지지하는 테러리스트들은 위협이 아니라네요. 이게 우리가 겪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소유물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고 아주 급하게 떠나야 했어요. 저는 제 목숨을 위해 단 5시간 만에 도망쳤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 다행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자신들도 힘들 때 저를 도와줬어요. 그 친구들은 저를 빨리 구해줬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살아있고 계속 활동하며 세상 변화에 힘쓰고 있어요.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가족들이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데에 지지해줬나요? 아니면 지금도 지지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가족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느꼈나요? 그 관계는 어떤가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가족도 못 보셨겠죠. 2년 동안이나요? 네, 이제 안타깝게도 그들은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편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게 아마도 엄청난 사회적 비난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요. 그들이 그런 압박을 받았으니까요. 그 후 이집트 언론이 저를 시오니스트 스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또는 그들 역시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 입장에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믿어지세요? 생각할 때마다 정말 미친 일 같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그렇게 버릴 수 있죠? 정치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도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가자라는 다른 곳과 관련된 일 때문에 우리가 속하지도 않은 곳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아랍인들의 세뇌된 사고방식의 한 단면일 뿐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 당신께 묻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는 당신이 무슬림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신은 머리 스카프를 쓰고 있고 신앙을 실천하는 무슬림 여성이에요. 시청자들에게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인들은 이슬람 혐오자로 불리는 걸 매우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당신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극단주의자, 이슬람주의자, 급진주의자, 근본주의자라는 단어를 쓰셨으니까요. 이슬람주의자와 단순히 신앙을 실천하는 무슬림 여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서구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사람들이 무슬림을 볼 때 무슬림을 두 그룹으로만 본다고 생각해요. 무장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폭력적인 지하디스트 같은 극단주의자들이나 혹은 그들이 온건한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용어조차도 정확하지 않아요. 온건한 무슬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슬림을 더 잘 이해하려면 두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무슬림 사회는 정말 방대하거든요. 무슬림과 이슬람주의자들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왼쪽 끝에는 개혁적인 무슬림, 자유주의 무슬림, 그리고 수피 무슬림들이 있죠. 저처럼 이슬람의 영적인 면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개인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이 공동체에 투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쯤에는 주류 무슬림들이 있는데 참고로 중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온건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류 무슬림들은 아직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대다수의 무슬림들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문제는 이들이 스펙트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세뇌되어 있다는 거예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급진 이슬람주의자들도 다양한 분파가 있는데 정치적 이슬람주의자인 무슬림 형제단부터 시작해서 그들보다 조금 더 급진적인 살라피스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폭력적인 지하디스트들, 즉 알케다, 아이사이스와 같은 테러 조직들이 여기에서 나오며 이 모든 단체들은 폭력적인 테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주류 무슬림들인데 이들은 전 세계 무슬림의 대다수이자 서구 국가에 있는 무슬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급진 이슬람 단체들의 주장, 특히 하마스의 모체인 무슬림 형제단이 퍼뜨리는 주장에 너무 세뇌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날 이 주류 무슬림들은 팔레스타인, 이른바 팔레스타인 문제가 신성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꾸란과 하디스, 즉 이슬람의 성서를 읽어보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슷한 내용조차 없고 무슬림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전혀 없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꾸란의 아주 유명한 수라장들 중 하나에서도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구절과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모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유대인들, 모세의 민족,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쿠브의 자손들에게 속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알다시피 꾸란만 봐도 진실을 알 수 있지만 모든 무슬림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특히 그렇죠. 또한 꾸란의 언어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요. 고대 아랍어라서 많은 현대 무슬림들에게는 이해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그들은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해석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지금처럼 주류 무슬림들마저도 안타깝게도 급진화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느 면에선 맞아요. 그게 요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레드그린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슬람 극우 이데올로기와 극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게 되었는지요. 저 같은 사람은 이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집단 사이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유일한 점은 진정한 반유대주의, 즉 유대인에 대한 진정한 증오뿐이에요.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증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서구 문명에 대한 증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보기 시작한 레드그린 동맹은 사실 그전에도 오랫동안 그린, 즉 이슬람주의자들,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사회의 다른 집단에 침투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어요. 때로는 인권과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유주의라는 깃발 아래에서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국 사회 내에 다른 사람들에게 침투하려고 했어요. 미국을 사례로 보면 그건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급진 좌파가 등장했지만 저는 그들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급진적이에요. 미국의 급진 좌파요. 지난 2020년부터 그때 이후로 이런 급진 좌파의 부상과 그 성공과 함께요. 사실 무슬림 형제단이나 급진 이슬람주의자들 그리고 그린 같은 단체들이 이런 그룹에 합류하거나 합류하려고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기후변화 캠페인을 통해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캠페인을 통해 시도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 많은 모순이 있어서 역시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함께 모이고 겉보기에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적절한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사람들이 가제에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전쟁 중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인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로 바로 그 생각에 따라 모였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집단 역사상 처음으로 대낮에 공개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반유대주의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셀카 동영상으로 찍기까지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서요. 예를 들어 카이로나 다른 아랍의 수도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얼굴을 드러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급진 좌파나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리고 이슬람주의자들이 함께 모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동, 특히 이집트에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가말라 압델 나세르의 이념, 즉 반판 아랍주의를 시작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반아랍주의를 세운 그 이념은 무슬림 형제단의 이념과 정확히 비슷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반이슬람주의 이념을 세웠어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들은 다양한 협력 방법을 찾아냈고 지금 서구에서 보는 것도 반복일 뿐이에요. 이것도 레드그린 현상의 반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불러요. 마르크스주의자 레드와 그린의 죄 많은 결혼입니다. 이슬람주의자들. 맞아요. 이란 혁명과 아라파트, KGB에서 그걸 봤죠. 제 말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세상은 아직 그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사건들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무슬림 형제단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무슬림 형제단이 이미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집트와 중동 여러 나라는 이미 그렇죠. 미국도 이제 깨어날 때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는 며칠 전 밤에 남편과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국이 정말로 아시다시피 가까이에서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카타르와 터키와도 그렇죠. 이 나라들은 무슬림 형제단 이념을 따르는 정부가 이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게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론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론 카타르와 거래하고 터키 군인을 제 뒷마당에 데려오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부분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하지만 터키 군인들이 가자 지구에 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그 지역의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시다. 질문의 첫 부분이 정말 흥미롭고 놀라워요.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어요. 마침내 미국이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 일의 멋진 점은 처음으로 그들이 무슬림 형제단을 이름 그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조직 지정 절차를 시작하며 직접 언급했고, 지난주 텍사스 주지사도 그 이름을 말했다. 그가 처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어요. 이전에는 하마스나 하스물 사우라 같은 파벌만 언급했었고, 무슬림 형제단은 항상 언급하기를 주저했어요. 이제 무슬림 형제단뿐 아니라 이슬람주의 이념 자체도 금지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이 생긴 건 판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입니다. 결국 성공하길 바랍니다.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이 가장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조치가 그들에게 중요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나라는 카타르와 터키인데 이 두 나라는 무슬림 형제단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후원자거든요. 그들은 숨기지 않고 무슬림 형제단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자금과 정치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딜레마는 미국이 아니라 이 두 나라, 터키와 카타르에게 있어요. 그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이제 미국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테러 조직들을 금지하고 국내의 위험이나 위협을 끝내거나 차단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선택권 혹은 공은 각각 카타르와 터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들은 무슬림 형제단을 계속 지원하고 지지하면서 미국에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단체를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새 장을 열어야 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무슬림 형제단을 금지해온 아랍 이웃 국가들과도 새로운 장을 열고 이 나라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해요. 특히 카타르는 미국과 새롭게 맺은 안보 협정이나 안보 관계 이후에 더욱 그렇죠. 카타르는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쇠퇴하는 집단을 위해 이 관계를 위험하게 할 의향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들이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미국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해야 한다고 봐요. 정말일까요? 그들이 서방을 비웃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저에게도 어려운 일인데 당신이 무슬림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슬람에 타크피르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적과의 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거짓말이나 거짓 조약, 속임수가 허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들과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좋아요, 우리는 이라고 말한다면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원하니 무슬림 형제단에 자금 지원을 안 하는 척하겠다고 말하면요. 그들이 정말로 믿는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맞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개념은 타키아라고 불려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요. 네, 그리고 이건 정확히 당신이 말한 그 의미예요. 하지만 이건 국가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적용돼요. 왜냐하면 국가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조직을 비밀리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또한 미국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신뢰를 잃으면 큰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잠시 동안은 그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는 것도 괜찮아요. 참고로 미국 행정부는 지금 카타르와 터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런 의심의 여지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나라들은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하고 미국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만약 그들이 단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정 대통령과 연관된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떠난 후에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가 여기서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바라건대 제 말은 그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바라봤으면 해요. 제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카타르는 이미 지금 일부 문제가 있는 무슬림 형제단을 포함한 몇몇 서방 수도의 연계자들을 버리고 있어요. 카타르는 오랫동안 자신의 평판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했던 사람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들의 주요 언론 꼭두각시 중 한 명이 미국에서 ICE에 의해 체포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구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는 평판 세탁에 신중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카타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고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평판을 개선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시야를 넓혀 전체 지역과 지정학을 이야기하고 국가별로 살펴보고 싶어요. 시리아에 대해 먼저 묻고 싶어요. 새 지도자를 신뢰하시나요? 우리도 신뢰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물론이죠. 사람들이 왜 그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허락하는지 정말 놀라워요. 그는 테러리스트예요, 제발요. 그는 이제 개혁된 급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는 테러리스트예요. 그는 그런 사람이에요. 적어도 20년 동안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 조직에서 점점 더 높은 위치로 성장해 왔어요. 알케드에서 아이시스로 옮긴 뒤 자신만의 지하디스트 조직을 만들었어요. 정말 과장이 아니라 그는 직업적 테러리스트, 지하디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한 나라를 장악한 직업적 지하디스트와 마주한 셈이죠. 시리아처럼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예요. 바로 시리아요. 참고로 이건 단지 지리적 위치 때문만이 아니라 시리아가 레반트 지역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력도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시리아를 지배하면 레반트, 이집트를 지배하면 중동 전체를 지배하는 셈이에요. 중동 지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는 현재 지하디스트 정권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짜 테러리스트가 지금 시리아의 대통령이에요. 실제 테러리스트가 시리아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이슬람주의적인 정권 중 하나인 터키 정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터키 정권은 그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터키 정권은 그를 정치인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애썼고 그들에게서 실용적인 전술을 배우도록 가르치기도 했어요. 국제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이슬람주의 실용 전술이죠. 그랬어요. 사실 시리아의 상황은 매우 무섭고 위험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런 테러의 단면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드루즈족과 그 이전에는 알라위파,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학살들까지요. 그런데 이런 학살들은 사실 다른 학살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학살이에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유대인 학살과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잡고 있다면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권력을 더 오래 잡으면 시리아나 이 지역에 결코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제발 묵호, 월렛,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사드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대리인으로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대리인은 아니지만 이제는 터키의 대리인이 됐죠. 그리고 터키는 이스라엘 군대의 압박으로 이란이 물러난 모든 틈새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물러난 모든 틈새를 노리고 있죠. 그 틈에 터키가 들어가서 상황을 이용하려 하고 이 지역의 새로운 패권국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서쪽으로 레바논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며칠 동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더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길 원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레바논 정부를 너무 믿었던 건 아닐까요? 레바논 정부가 약속한 일을 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 가까운 미래에 레바논에서 어떤 일이 예상되시나요? 안타깝게도 레바논 상황도 매우 복잡하죠. 우리는 그곳의 새 행정부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지만 지금까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다시 세력을 재건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통제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성과가 몇 달 만에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레바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나라에 다수 집단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민족 집단이 나라를 장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이것이 장점인 이유는 다양성을 허용하고 한 민족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박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그들이 어떤 정책이나 사안에도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틈, 공간, 공백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공백은 헤즈볼라 같은 테러 조직이나 이란과 같은 지역 강대국들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바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바논 내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 현재 딜레마에 대한 해답으로 보고 있어요. 현지 지도자를 못 찾으니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이웃으로 보는 것 같아요. 헤즈볼라의 안보 위협이 레바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당신의 고향인 이집트로 가보죠. 현재 정치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말 수년간의 혼란 끝에요. 아랍의 봄 이후로요. 무슬림 형제단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도 봤고 시나이 반도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데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도 봤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왜 이집트가 국경을 열어 난민 수용을 허락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집트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이 어렵지만 간단히 시도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인 건 알지만 간단히 부탁드려요. 현재 이집트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조약이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은 안정적인가요? 솔직히 애슐리 이집트는 이를 평화 조약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합의라고 불렀어요. 단지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이스라엘과 진정한 이웃 관계를 쌓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고 전략적 합의라면 다행히 아직 유지 중이에요.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문제는 사실 이집트가 내부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위기예요.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요. 우리 전체 역사에서. 그리고 이 위기는 거의 7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해결책이 없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집트 정부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2014년에 LCC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에 매우 우호적이었고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지지했으며 이스라엘과의 따뜻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래서요. 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거리의 사람들은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일반 시민들은 사실 살라피스트 같은 단체들과 무슬림 형제단의 잠복세포, 지하 무슬림 형제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요. 맞아요.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금지됐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여전히 존재하나 활동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사실 안타깝게도 10월 7일 같은 사건이나 가자지구 전쟁 등이 발생하면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여론을 이끌려고 해요. 그리고 10월 7일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무슬림 형제단 같은 이런 단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분노를 표출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자지구 상황뿐만 아니라 정권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정권은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내 청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실상 아니야,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보여줄 필요성에 갇히게 되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흐름을 따라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10월 7일 공격 등 모든 일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10월 7일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성명을 10월 7일에 발표했어요. 저는 그걸 항상 컴퓨터에 저장해요. 이 정신분열적인 현실을 기억하려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전쟁으로 고통받는 가자 지구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거나 구출하려고요. 그들은 국경을 닫으면서도 밤낮으로 사랑을 노래합니다. 팔레스타인, 타이아 등등요. 하지만 전쟁 중인 사람들이 난민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국경을 여는 일에는 그들은 거부했어요. 이것은 제게 만성적 정치적 정신분열증의 증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위선이라 하지만 저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지령 시절부터 범아랍주의,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이 지배하던 시대, 그리고 아랍의 봄까지 이집트인으로서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이집트는 국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지역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요르단, 이라크 민병대, 이란 후티에 대해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란만으로도 에피소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더 동쪽 인도네시아까지 데려가고 싶어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저에게 정말 복잡한 나라예요. 한편 우리는 유엔에서 인도네시아 지도자가 낙관적으로 말하는 걸 봤고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이제 인도네시아와 평화가 오겠구나, 발리행 티켓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요. 누군가와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바로 방문하고 싶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텔레그램 페이지에 신고당하고 차단당하라고 게시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받는 악플의 거의 90% 정도, 정말 심하게 반유대적인 악플들은 전부 인도네시아 사람들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봇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거리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증오가 정말 심하다고 느껴요. 한편으로 유엔에서 지도자 연설을 보면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 협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처럼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아니면 이집트처럼 전략적이고 더 나은 관계가 될까요? 저는 수도에 가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설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무슬림 국가이고 사실 가장 온건한 나라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중동의 갈등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늘 그렇듯이요. 예를 들어 다른 아랍 국가나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직접 겪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이런 문제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인, 유대인 등 다른 종교 집단이나 심지어 비아브라함계 종교 집단과 교류할 때 더 온건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모습이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집트의 아라즈하르, 가장 큰 순위파 기관 중 하나인 이곳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종교를 전하고 그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면서 그와 동시에 정치적인 영향력도 함께 전달했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정치적 분열이 중동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이며 모든 무슬림이 유대인에 맞서 지하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것이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집트는 정말 많은 것들을 세계에 수출해 왔어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것들이고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당신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그들이 그리고 실제로 모든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반시온주의자일 뿐이에요. 라고요. 그거 완전 거짓말이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반시온주의자라면 당신은 반유대주의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반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의 자결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반유대주의자인 거죠. 요즘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반이스라엘일 뿐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웃겨요. 미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난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 우연히 반이스라엘일 뿐이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누군가 저에게 나는 반이집트, 반이라크, 반파키스탄이야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나라 자체를 반대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은 자신을 그렇게 허락해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하며 반유대주의를 감추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유대주의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대신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하지만 그들은 서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옳고 받아들여질 꼬리표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반시온주의, 반이스라엘 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달리아 당신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국가의 큰 동맹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 점에 대해 감사드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셨으니까요. 저희는 스스로와 저희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동맹으로서 이제 당신에게도 저희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최근 2년간 저지른 실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전술적 문제거나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 퍼블릭 릴레이션스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스라엘이 훌륭한 나라라고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의 개념에 사랑에 빠져요. 하지만 실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자신과 자신의 브랜드를 제대로 마케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일지도 몰라요. 저는 이 점을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것이었고 모든 일을 동시에 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쩌면 약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먼저 주변의 아랍인들에게 자신을 적절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웃들이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용하려는 어떤 틈도 막기 위해서예요. 단지 제대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고 세상에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당신은 그저 자신만을 위해 숨기고 있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느끼지만 아니에요. 꼭 그래야 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주 잔인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정부나 이스라엘 국민들, 심지어 공공 외교 차원에서도 그 악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특히 알자지라나 카타르가 후원하는 언론 매체처럼 거대한 미디어 조직들이 있는 이 시기에는 더욱 그래요. 이스라엘을 하루 종일 악마화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퍼뜨리려고 하죠. 네,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아마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부는 이스라엘에서 항공권과 호텔 비용을 낮추는데 진짜로 도움을 줘야 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와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너무 비싸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끝나기 전에 잠깐 다시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해하길 바라서요. 여기서 지정학 얘기하며 당신과 대화하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하고 싶고 달리아 씨에게서 배울 점이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정말로 이해하고 온전히 알아주길 바라요. 당신의 진실을 말하고
당신의 사회가 정신분열증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것,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고향에 돌아가서 방문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만약 돌아가면 공항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체포되거나 살해당할 거예요. 저는 반역죄로 고소당한 상태이고, 만약 법적인 문제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일반 대중이 저를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시오니스트 스파이로 믿고 있어요. 여러 인신공격 캠페인 때문이에요. 네, 정말 고통스럽지만 저는 항상 기억해요. 또한 역사상 특정 시기에 떠나야 했던 이집트 유대인들의 이야기, 파라오 왕 시절부터 가말 압델 나세르 시기까지의 이야기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번영했는지 보세요. 저도 그들처럼 고국을 떠나서도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요. 정말 아파요. 믿어주세요. 정말 여러 가지로 아프고 지금까지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제 기억을 붙잡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후회한 적 있나요? 왜 내가 입을 열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10월 7일에 있었던 일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했다면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시간이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결과가 올 걸 안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그렇게 할 거예요. 달리아 씨, 오늘 시간 내주시고 항상 용기 내어 목소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실과 이성, 그리고 평화, 진정한 평화를 위해 힘써 주셔서요. 세상에 주신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합니다. 저 임신했으면 해서 당분간 비행기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엔 꼭 이스라엘에서 뵙길 바랄게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네, 저도 정말로 곧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애슐리,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말 흥미롭고 의미 있고 영감을 주는 에피소드를 즐기셨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JNS 텔레비전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